자, 이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테스트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기법은 크게 블랙박스 테스트와 화이트박스 테스트 그리고 두 기법 간의 중간 형태인 그레이박스 테스트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트는 주로 명세 기반, 다시 말해서 주어진 자연어 명세 혹은 특정한 디자인에 기반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내는 것이고요.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주어진 구현, 코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내는 형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서 기반의 테스트 기법과 그리고 코드 기반의 테스트 기법을 합친 형태를 그레이박스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블랙박스 테스트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테스트 기법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로 명세 기반의 테스트와 구조 기반의 테스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로 명세 기반의 테스트, 특히 블랙박스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를테면 동등 클래스 분할, 또 경계값 분석, 도메인 테스트, 조합 테스트 이 네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테스트 기법에는 크게 블랙박스 테스트와 화이트박스 테스트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 형태인 그레이박스 테스트가 있는데, 그레이박스 테스트는 블랙박스 테스트나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중간 형태, 다시 말해서 블랙박스 테스트에서는 주로 명세를 가지고 테스트 기법을 구현하고 또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내는데, 명세를 기반하기도 하고 또 코드를 기반하기도 하는 그러한 기법을 그레이박스 테스트 기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트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명세 기반의 테스트입니다. 주로 우리가 요구사항 명세라든가 혹은 설계 명세를 기반으로 하겠죠. 따라서 어떠한 입력이나 출력 혹은 인터페이스 정보나 명세 정보를 통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냅니다. 사실 우리가 명세에서는, 다시 말해서 요구사항에서는 안에 코드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또 어떠한 내용의 알고리즘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 정도이죠. 그래서 이런 인풋과 아웃풋은 명세, 다시 말해서 요구사항이라든가 혹은 설계에서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정도이죠. 따라서 주로 사용자 관점에서 혹은 테스터 관점에서 명세에서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내서 구현된 것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이 잘 수행된지를 보는 것이 블랙박스 테스트입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좀 다르죠.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코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 코드 로직이 제공이 되어야 되고요. 이러한 로직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의 구조를 우리가 참조해서 여러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내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블랙박스 테스트는 실제로 코드가 블랙박스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 정도이지만,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인풋과 아웃풋과 더불어 안에 있는 코드,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어떻게 인풋과 아웃풋이 처리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내는 기법을 일반적으로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 테이블에서는 블랙박스 테스트 또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비교하고 있는데, 중간 형태가 그레이박스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블랙박스 테스트와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좀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화이트박스 테스트보다는 블랙박스 테스트가 low granularity, 다시 말해서 좀 저수준의, 그러니까 저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디테일을 들여다보지 않고 또 고수준에서, 다시 말해서 인풋과 아웃풋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low granularity, 다시 말해서 좀 덜 자세한 테스트 기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이레벨 그래놀리티를 가진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정말로 우리가 코드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거기에 문제점을 잡아내는 것이죠.
블랙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드 유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인수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테스트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요.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주로 디벨로퍼에 의해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모듈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유닛 테스트에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많이 사용되겠죠. 물론 우리가 시스템 테스트라든가 인수 테스트에서 블랙박스 테스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블랙박스 테스트는 유닛 테스트 혹은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레벨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테스트 기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블랙박스 테스트는 어떠한 코드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다시 말해서 코드의 내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실제로 코드가 필요합니다. 또 블랙박스 테스트보다는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훨씬 더 철저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테스트는 리퀘어먼트는 어떠한 명세가 중요하지만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코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드와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다양한 데이터 형태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알고리즘을 우리가 화이트박스 테스트에서는 테스트가 가능하지만 블랙박스 테스트에서는요, 어떤 알고리즘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테스트는 주로 사용자 입장에서 기능 위주 혹은 어떠한 품질 위주의 테스트겠지만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훨씬 더 익조스티브하다, 철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트는 주로 이제 아웃풋과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아웃풋을 보지만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어떻게 코드가 진행되는지를 참조합니다. 그래서 코드가 어디 부분들을 지나가고 있고 또 어떠한 블럭들에서 수행되는지, 몇 번 수행되는지,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관심 있게 쳐다보는 것이죠. 이렇게 블랙박스 테스트와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태생적으로 목적과 그리고 기법이 상당히 차이를 갖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것만 해야 된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혹은 테스트 입장에서는 블랙박스 테스트, 명세 기반의 테스트가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기능이 만들어졌는지 제공되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화이트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기능이 제공되더라도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또 잠재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화이트박스 테스트라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지시겠습니다.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에러를 검출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주로 5가지 에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에러, 다시 말해서 주어진 입력이 올바른 경로가 아닌 잘못된 경로를 실행해서 제어 흐름에 오류가 생기는 것들을 도메인 에러라 부르는 것이고요. 또 올바른 경로는 실행하지만 잘못된 계산 로직을 실행하는 경우를 보통 계산 에러라고 부릅니다. 컴퓨테이션 에러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필요한 때에 어떤 요구 조건이 있을 텐데 필요한 요구 조건이 아예 없는 경우를 경로 유실 에러 혹은 미싱 패스 에러라 부릅니다. 또 어떠한 입력에도 수행되지 않는 코드 블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입력이 어떠한 그 if문의 컨디션을 절대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또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블럭이 영원히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보통 그런 것들을 불가능한 경로 에러 혹은 데드 블럭을 가진 에러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는가 하면 부정확한 경로를 따라가지만 우연히 정확한 결과를 생성하는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밟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을 coincidental correctness, 다시 말해서 우연에 의한 정확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역시 에러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정확한 계산한 에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만히 놔둘 수는 없겠죠.
부정확한 경로를 따라서 우연한 정확성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경로를 바로 잡고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coincidental error라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수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블랙박스 테스트, 다시 말해서 명세 기반의 테스트 설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보면 기본적으로 코드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혹은 이용할 수 없을 때 하는 테스트를 가리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발하지 않는 컴포넌트가 존재할 경우 혹은 커츠와 같이 어디서 사온 코드가 돌아갈 경우 그리고 우리가 만든 코드와 함께 인티그레이트 돼가지고 돌아가는 경우에는 이 명세 기반의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스펙에 따라서 사온 코드 혹은 우리가 가져온 코드들이 우리가 만든 코드와 잘 돌아가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라면 명세 기반의 테스트, 다시 말해서 주어진 스펙이나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런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떠한 명세된 기능들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이 올바로 수행되는지를 살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주로 기능 누락 오류 검출에 사용되는 편입니다. 자, 이 명세 기반의 테스트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드를 사용할 수 없더라도 명세 정보, 다시 말해서 설계 정보를 통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블랙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 명세를 바탕으로 구현된 여러 시스템의 동일한 기법 혹은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똑같다면 똑같은 테스트 기법을 혹은 또 똑같은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시스템 개발 초기에서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요구사항 명세라든가 설계 명세에서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시스템 언어라든가 혹은 시스템 구현 언어라든가 혹은 개발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개발자 입장에서가 아닌 어떠한 사용자 입장에서 혹은 테스터 입장에서 시스템의 기능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명세를 분석하는 도중에 일관성이나 혹은 완전성 관련된 명세 오류를 검출하는 데 역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고 하면 명세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테스트를 하다 보면 그 명세가 잘못됐다는 건 역시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명세 기반의 테스트에서의 요구사항 명세 혹은 설계 명세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입력이 1024보다 작다면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하거나 크다면 일찍 증가하여야 한다 라는 명세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 자, 왼쪽에 있는 요구 명세를 그대로 구현한 코드라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서는 지금 X가 들어오면 그것을 그대로 출력하고 있죠. 그래서 이만큼은 입력값 그대로 출력한다라는 요구사항은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코드를 통해서 그 다음 1보다 만약에 1024보다 크다면 일찍 증가해야 된다 라는 명세는 우리가 이 코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코드만 가지고는 이것이 어떤 동작이 요구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통해서 이러한 리퀘어먼트를 살펴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요구됐는지는 이 기능 명세 혹은 요구 명세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드만 가지고는 알 수 없죠.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인 기능들은 요구 명세를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기능, 무엇이 요구되었고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조건들은 다 요구명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된 기능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코드보다는 요구명사 혹은 설계명사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 구조 기반의 테스트는 시스템의 결함을 식별을 목적으로 코드로부터 생성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떤 기능적인 결함은 우리가 화이트박스 테스트마다 블랙박스 테스트, 다시 말해서 명세 기반의 테스트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잠재적인 에러, 어떤 기능은 잘하지만 문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그런 오류를 찾는 것은 구조 기반의 테스트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 기반의 테스트는 의도하지 않은 기능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기능. 그래서 사실은 의도한 기능은 그렇죠. 명세 기반의 테스트의 명세를 기반으로 해서 의도한 기능을 추출하기 때문에 의도한 기능은 명세 기반의 테스트에서 가능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기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능,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능들은 구조 기반의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명세를 봅시다.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하면 입력을 그대로 출력해보자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코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102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출력하죠. 이 명세를 그대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24보다 크면 플러스 1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의도하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블랙박스 테스트를 하면서 0부터 1024까지 1025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집어넣으면 만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해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25를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25개를 했을 때라면 만족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 만족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블랙박스 테스트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박스를 통해서 어디를 도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에 도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경우에는 1보다 큰 경우를 리턴한다 라는 점들을 유추해내야 됩니다. 따라서 요구사항과는 별개로 설계 및 구현상의 오류에 이 구조 기반의 테스트, 다시 말해서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포인트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블랙박스 테스트, 명세 기반의 테스트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명세 기반의 테스트 기법은 4가지인데요. 동등 클래스 분할, 경계값 분석, 도메인 테스트, 조합 테스트입니다. 우선 동등 클래스 분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등 클래스 분할은 입력 변수에 대해서 입력 변수의 어떤 영역을, 다시 말해서 레인지를 동등하게 나누고 어떤 기준에 의해 동등하게 나누겠죠. 그리고 그 나눠진 클래스에서 임의로 대표값을 선택해서 테스트 케이스로 사용하는 기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동등하다는 것은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 어떠한 값이 선정되었을 때 이 선정된 값이 에러를 유발시키면 동일한 클래스의 다른 값들도 동일하게 에러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대표값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값이 에러를 유발시키지 않으면 또 다른 값 역시 에러를 유발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 동등의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르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사적으로 동등 클래스를 분할하는데 이것은 어떤 동일한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 동일한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동일한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같은 방법으로 입력되거나 처리되거나 하는 그러한 입력 조건 혹은 입력 데이터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등 클래스로 나눌 수 있는 값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입력 조건, 입력 변수가 어떠한 범위를 갖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특정 값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값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조건이 입력 조건이 집합인 경우가 있겠고, 또 어떠한 개체의 유무, 존재의 유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값의 범위를 보면 입력 조건이 다음과 같을 수 있는 것이, 다시 말해 테스트 케이스를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입력 조건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입력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자, 동일한 값의 범위겠지만 입력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입력 조건이 1과 10 중간에 있는 그러한 숫자이고, 또 입력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동일한 레인지겠죠. 그러나 입력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 이 레인지 바깥에 있는 영역에 있는 값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입력 조건의 형태가 값이라면 보시는 것처럼 x가 1이다. 그럼 입력을 만족하는 조건은 다시 말해서 어떠한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게 만드는 것은 동일한 값이 될 테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외에 다른 값들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테스트할 때 어떤 대상이 집합이라고 가정을 하면 보시면 여기 서울, 부산, 인천, 광주라는 집합이 있는데, 자, 입력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자,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요. 입력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은 제주가 포함된 하나의 집합이 되는 것이죠. 또 입력 조건이 어떠한 존재의 유무라면, 예를 들면 x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라면 입력을 만족하는 경우는 이 존재가 있는 경우고,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이 존재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따지는가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입력에 대해서 가정을 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requirement 내에서 어떠한 변수에 대한 가정을 둘 겁니다. 바로 입력 조건이 그러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테스트 케이스는 입력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와 만족하지 않은 그러한 클래스에서 뽑아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 동등 클래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력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동등 클래스, 또 입력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동등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동등 클래스 분할을 할 때에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클래스별로 입력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클래스와 입력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의 클래스 내에 있는 것들을 임의로 선택을 해서 테스트 케이스로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입력 조건은 어디서 오나요? 그렇죠. 입력 조건은 기본적으로 requirement 내에서 옵니다. 그래서 requirement 내에서 온 입력 조건을 따져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입력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클래스와 입력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클래스를 나누어서 여기에서 대표값을 뽑아서 테스트 케이스로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동등 클래스 분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requirement가 있죠. 나이가 10세 이하이면 아동 혜택 할인이 있고, 또 10에서 15세이면 부모를 동반해야 하고 15세 이상이면 혼자도 입증이 가능하다. 그리고 30세 이상이면 그 사람이 여자라면 여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60세라면 경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떠한 리퀘어먼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나이죠. 나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여성이 있겠네요. 여성. 그럼 여성과 남성이 있다는 얘기죠. 여성과 남성을 구별해야 되는. 그래서 이 리퀘어먼트에서 입력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이와 성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를 생각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1부터 100세 1부터 혹은 100살 이내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나이에 우리가 올바른 입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입력 조건에 맞는 것은 1 이상 100 이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별에 대해서 옳은 입력 조건은 남자이냐 혹은 여자이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동등분할을 한다고 하면,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입력 변수는 나이, 성별이 있겠고, 나이는 자, 1살부터 100살 이하의 변수를 갖는 거, 변수 레인지를 갖는 것이고요. 성별은 남자 혹은 여자인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리퀘어먼트를 기반으로 해서 자, 클래스를 또 이런 식으로 나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는 자, 리퀘어먼트 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클래스를 분할한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10세 이하의 나이, 10에서 15세의 나이, 또 10에서 30세의 나이 등등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다시 리퀘어먼트 내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서, 조건을 보고서 나눌 수 있겠죠. 또 다른 동등 클래스가 생긴 것이죠. 성별은 앞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남자냐 여자냐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입력 조건이 범위를 갖는 경우이고, 그리고 이것은 뭔가요? 입력 조건이 어떠한 집합인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혹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동등 클래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테스트 케이스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면 나이와 성별을 조합한 테스트 케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총 5개의 클래스로 나이를 나누었습니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클래스를 나누었죠. 그리고 우리가 콤비네이션으로 자, 나이 10세 이하의 나이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 볼 수 있고, 자, 10살보다는 많고 15세 이하의 나이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에서 하나 혹은 여기에서 이런 조합을 만들 수 있겠고 이런 조합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변수에 대해서 두 개를 이렇게 카테시언 프로덕트 혹은 서로 조합을 만들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동등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는 것이죠. 나이는 이런 클래스로 5개의 클래스로, 혹은 성별은 2개의 클래스로 나누었고요. 동등 클래스 분할에서의 핵심은 자, 이렇게 클래스를 나누어서 여기에서 랜덤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이 우리가 어떠한 리퀘어먼트를 갖는 그런 어떤 범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10세 이하면 아동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고, 또 10에서 15세 이하면 부모를 동반해야 되는 어떠한 리퀘어먼트가 있는 것이고요. 또 15세 이상이면 혼자 입장 가능한 그러한 옵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자, 임의의 나이를 뽑겠죠.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 맞는 리퀘어먼트가 제대로 구현이 됐는지를 테스트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겁니다. 나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별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또 조합을 해서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세는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이가 0세 이하이거나 100세 이상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성별이 남자나 여자가 아닌 제3의 성형은 어떻게 할 거냐? 자기의 성별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혹은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여성 할인 혜택과 경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명확히 해서 뭘 만들 수 있는가 하면 동등 클래스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 0 이하의 나이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0 이하의 나이를 두는 것은 사실은 입력할 때 어떤 그 표를 파는 사람이 입력을 할 때 잘못 입력되는 경우도 고려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정당한 입력이 아니라 자, 부정확한 입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리퀘어먼트 기반의 데이터 혹은 테스트를 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되는 경우도
블랙박스 테스트로 테스트가 가능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블랙박스 테스트는 기능을 우리가 포커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만 볼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다면 잘못되는 경우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 경우에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실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이나 성별은 이미 리퀘어먼트에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레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 어떠한 조건을 알고 있다면 그러한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내서 잘 되는 경우와 잘못되는 경우 또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와 뭐 그런 것 등등을 여러 케이스로 나누어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등 클래스 분할을 일단 클래스를 나눠 놓은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야 되는데 테스트 케이스를 뽑는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가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ISO 29119에 의하면 이치 초이스가 있고요. all combinations가 있습니다. 이치 초이스는 여기 보시면 약한 동등 클래스 분할 weak ECP라고 되어 있고요. all combination은 strong ECP가 되는 것이죠. 앞에 우리가 A1부터 시작해서 A7까지 클래스를 자 여기에서 이미 나누었죠. 이러한 클래스를 나누었고요. 또 자 B1부터 B3까지 성별을 기반으로 해서 클래스를 나누었는데 자 이치 초이스라고 하면요. 자, 이 클래스 내에서 뭐 한두 가지 케이스 또 이 클래스 내에서 한두 가지 케이스를 뭐 합니까? 조합을 하죠.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B1을 내가 A1하고 자, 다시 보시면 자, B를 대표하는 클래스와 A를 대표하는 클래스에서 A1은 B2와 조합을 이루고 A2는 B1과 조합을 이루어서 각각의 클래스에서 한두 개의 랜덤한 케이스를 뽑아내서 테스트 케이스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all combination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클래스 내에서의 조합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A1부터 A7까지 클래스가 있었고요. B1부터 B3까지의 클래스가 있었으니까 모든 콤비네이션을 만들어서 자, A1 클래스에서 하나, B1 클래스에서 하나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조합을 만들어서 A1, B1에 대한 조합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A1과 B2를 잡아서 각각에서 특정한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내서 A1과 B2의 조합 케이스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all combinations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치 초이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아마도 이런 테스트 케이스, 자, 이치 초이스 조합 테스트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이러이러하게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냈으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내서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 A1과 B2라는 클래스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내기로 결정을 했고요. 거기에서 뽑아낸 테스트 케이스가 -9와 자, M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오류 메시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오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스템이 반응하는, 그래서 오류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테스트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오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정상 출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상하는 출력은 이것은 나이가 -9, 나이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죠. 그래서 아마 시스템 내에서는 오류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동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상 출력은 정상적인 동작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동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 내에서 어떠한 조합을 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내고 자, 대표값들 이런 식으로 뽑아내겠죠. 그 다음에 기대하는, 우리가 시스템에서 기대하는 바를 쭉 명세를 해서 뭐합니까? 집어넣어서 하나하나 검사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클은 자, 이런 입력을 넣어서 이런 출력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등 클래스 분할을 수행하는 절차는 자 이렇게 아래와 같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세로부터 입력 변수를 식별한 다음에 동등 클래스로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조합 연산을 통해서 여러 클래스들을 조합하고요. 가능하지 못한 조합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야 합니다. 또 각각의 조합된 테스트 케이스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테이블로 작성한 다음에 오라클에 넣어서 수행하게 됩니다.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여기 연습 문제는 여러분께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여기에 연습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자, 이와 같은 이치 초이스 콤비네이션을 찾아낼 수 있고요. 또 이와 같은 all 콤비네이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경계값 분석 방법입니다. 바운더리 밸류 어널리시스라는 이 테스트 기법은 앞서 우리가 동등 분할 원칙 혹은 동등 분할 방법에서 어떤 클래스 내에 있는 데이터를 임의로 선택했다고 하면 경계값 분석 방법은 어떠한 클래스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값들 부근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테스트 값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에러는 보통 입력 경계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이 경계값 분석은 클래스 경계 근처에 있는 값들을 테스트 케이스로 선정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도메인 에러, 다시 말해서 어떠한 특정한 클래스 내에 있는 에러를 검출하는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자, 이를테면 다음과 같습니다. 클로저 프로블럼인 게 있습니다. 클로저 프로블럼은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inequality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if문에서 조건이 이렇게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혹은 크거나 같다, 혹은 작거나 같다 라는 어떠한 inequality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려있는 경우가 있고 닫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잘못 쓰는 경우죠. 오른쪽에서 보시면 지금 구현량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x가 1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것은 자 x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을 구현했어야만 돼요. 근데 구현된 프로그램은 잘못 구현되어서 자 클로저 프로블럼이 생긴 것이죠. 그럼 우리가 x가 뭐 10보다 크다. 자, 이걸 우리가 자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뭐 1이나 2 혹은 15나 16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 여기 명시되어 있는 x가 10이기 때문에 x가 10보다 크기 때문에 자 11 혹은 9를 혹은 10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경계값 분석은 이런 식으로 클로저 프로블럼과 같은 어떠한 조건이 이렇게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을 때 경계 부근에 있는 데이터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도메인 에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4가지 에러가 있는 이게 도메인 에러의 종류입니다. 자, 경계 이동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if문 내에서 어떠한 조건이 어떠한 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경계 경세의 오류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자, y가 x 플러스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x가 여기서 보시면 플러스이지만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값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값들을 고려하게 됨에 따라서 필요 없는 값들이 생겼고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경계값 누락이라는 것은 고려해야 할 조건이 빠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2개의 수식을 조합을 해서 어떠한 경계를 만든다고 하면 고려해야 할 경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보시면 자 여기 y는 10보다 10 플러스 x 10 플러스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조건이 빠졌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생략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과잉 경계 오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필요 없는 조건들이 더 붙음으로 인해서 자, 고려해야 할 범위가 자, 서로 달라졌죠. 그래서 보통 도메인 에러라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어떠한 그 도메인, 그러니까 정의역이 되는 것이죠. 그 정의역이 잘못 설정되어서 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를 도메인 에러라고 부릅니다. 경계값 분석 방법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우선 명세로부터 입력 변수를 식별하겠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예에서는 나이하고 성별이었죠. 그러면 명세로부터 나이나 성별을 우리가 입력 변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입력 변수의 영역을 식별하는데 앞서 우리가 나이는 0부터 100 혹은 뭐 0 이하부터 시작해서 뭐 100세 이상까지 고려를 했었는데 각각의 경기가 있었죠. 그러면 각각의 입력 변수에 대해서 경계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자, 이 예를 보시면요. 자, 요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이에 대한 어떠한 경계들을 쭉 표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최소가 있고 최대가 있고 또 이 클래스 내에서의 최소와 최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 절차로 이 부분에 있는 이를테면 이 클래스에 있는 나이는 0과 10 사이에 어떤 숫자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 0보다는 조금 작은 혹은 0 혹은 0보다 하나 큰 혹은 10보다는 하나 작거나 10이고 10보다 하나 큰 그러한 테스트 케이스를 이 클래스에서 대표값으로 뽑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경계값 분석 테스트 케이스의 어떤 원리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입력 변수의 영역을 식별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분한 다음에 최대값보다 약간 큰 값 혹은 최소값보다 약간 작은 값 혹은 경계값을 우리가 모두 테스트 케이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보다 작은 것, 민값, 맥스값보다 하나 큰 것 등등을 모두 조합을 만들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n개의 입력 변수의 개수라면 자 우리가 어떠한 영역에 어떠한 조건의 영역이 있다고 하면 자 그 작업으로 n 곱하기 4 그러니까 4 곱하기 n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지겠죠. 왜냐하면 min 마이너스 민보다 작은 값, 민값, 맥스값, 맥스값보다 하나 큰 값들을 테스트 케이스로 설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영역값에 있는 값을 하나만 추가해서 다시 말해서 실제 이것과는 좀 다른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경계값이 아닌 이 가운데 있는 값들을 하나 추가함으로써 4n 플러스 1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보시면 지금 나이가 1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상이면 보험료가 가중된다라는 어떠한 리퀘어먼트가 있어요. 그러면 자 조건이 나오죠. 어떤 클래스가 나옵니다. 나이가 10보다 작거나 같고 10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테스트 케이스는 10보다 하나 작은 거 9, 또 10 혹은 10과 20 사이에 어떠한 특정한 랜덤한 하나의 값 1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 맥스값보다 하나 큰 것 21.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총 5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 테스트 케이스로 지금 아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검출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또 하나의 경계값 분석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만약 입력 변수의 영역이 나이가 20세 이상 50세 이하이고 체중이 40 이상 혹은 110 미만으로 주어졌을 때 경계값 테스트 케이스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경계값 분석의 문제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어떤 이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나이가 얼마 이상이고 체중이 얼마 이상이고 이하인 이것에 대한 경계값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경계값 분석에서의 테스트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값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기에서의 일반적인 값들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yes를 얘기할 수 있는 다시 올바른 입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요거 하나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모두 잘못된 입력에 대한 결과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모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값들이고요. 이 값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서 핸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값들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 테스트 케이스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겁니다. 오류만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오류 해결이 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테스트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테스트 케이스는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구현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겠죠. 왜냐하면 모두 올바른 값들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오류를 일으켜서 그런 오류를 프로그램이 해결 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테스트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계값 분석의 문제는 동등 클래스 분할이나 경계값 테스트의 문제에서는 입력 변수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를 고려해 버리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동등 클래스 분할이나 경계값 분석 테스트 방법은요. 이런 테스트 편향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도메인 테스트가 되는 것이죠. 도메인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입력 변수의 관계를 고려해서 경계값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개 알아야 할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on 포인트냐, off 포인트냐, 아니면 in 포인트냐, out 포인트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여기서는 우리가 입력 변수의 관계까지 고려를 해서 경계값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예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입력 변수가 x와 y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의 레인지나 y의 레인지를 우리가 앞에서 동등 클래스 분할이나 아니면 경계값 분석에서 구해낼 수 있겠죠. 하지만 x와 y가 이러한 식에 의해서 조건에 사용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x와 y가 있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묶여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의존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if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x, y의 테스트 케이스를 그냥 임의의 x, y를 뽑아내거나 아니면 임의의 어떠한 경계값에서 값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x가 y랑 어떠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고려를 해서 경계값 분석을 한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내는 것이 이 도메인 테스트를 위한 경계 분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계값 분석과 마찬가지로 경계에 있는 값과 경계로부터 약간 떨어진 값들을 테스트 케이스로 사용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경계값 분석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입력 변수가 여러 개라면 이런 것들이 관계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걸 고려를 해서 하라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경계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요 식을 통해서 이런 경계가 만들어지고 요 식을 통해서 이런 경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이니퀄리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범위는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내야 되고 자, 이 식과 이 식을 고려를 해서 이 부분에 있는 경계값을 뽑아내는 것이 자, 도메인 테스트를 위한 경계 분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도메인 테스트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몇 개 알아야 할 용어들이 있는데요. 온포인트가 있고 오프포인트, 그리고 인포인트와 아웃포인트가 있습니다. 온포인트는 경계에 있는 값이고 오프포인트는 경계에 있지 않은 값인데 좀 조심해 보셔야 돼요. 뒤에서 어떤 걸 조심해 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포인트는 경계의 조건을 만족하고 경계에 있지 않은 값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아웃포인트는 경계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계에 있지도 않은 값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온이나 오프는 자, 경계에 있는 값 혹은 경계에 있지 않는 값을 얘기하는 것인데 오프 포인트 가운데에서 뭐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오프 포인트 가운데에서 인 포인트가 있고 아웃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관계 연산자 이렇게 인이퀄리티를 사용하는 혹은 이퀄을 사용하는 어떤 그 관계 연산자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경계가 닫혀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이퀄이 있는 경우라면, 자, 이퀄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퀄이 있는 경우라면, 온포인트는 경계상에 존재하는 값입니다. 온포인트는 경계상에 존재하는 값이고, 오픈포인트는 영역 밖에 있는 값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역 밖에 있는 값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만약에 관계 연산자 중에 경계가 열려 있다면, 개방되어 있다면, 온포인트는 경계상에는 존재하지만 영역 내에 속하지 않는 값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오프포인트는 영역 내에 있는 값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자, 이렇게 경계가 닫혀 있는 경우, 이퀄을 사용해 경계가 닫혀 있는 경우라면, 온포인트는 뭡니까? 경계상에 존재하는 값이고요. 왜냐하면 이퀄이 있으니까요. 이 이퀄 만족하는 값을 그리고 그 값을 온포인트로 얘기할 수 있고요. 오프포인트는 영역 밖에 있는 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값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역 밖에 있는 것은 무슨 값이죠? 아웃포인트죠. 예, 그래서 관계 연산자가 경계에 닫혀 있는 경우라면 오픈포인트는 아웃포인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경계가 열려있는 경우라면 자, 온포인트는 뭡니까? 경계상에는 존재하지만 다시 말해서 자, X가 있고요. O가 있으면 자, 경계상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5입니다. 5. 자, 5라면 사실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상은 존재하지만 X는 5가 경계상에 존재하지 않죠. 경계상에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영역 내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네. 오프 포인트는 뭡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인 포인트를 가리키는 것이죠. 네. 경계 조건을 만족하지만 경계에 있지 않은 값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도식화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x는 20보다 작거나 같다와 이렇게 열려있는, 닫혀있는 경우가 있고요. x는 21보다 작다라는 열려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클로즈된 경우고요. 이게 오픈되어 있는 경우죠. 자, 그러면 자, 클로즈되어 있는 경우라면 온 포인트는 경계에 있는 값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는 당연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 되는 것이죠. 오프 포인트는 이 경계 바깥에 있는 값이고 아웃 포인트는 당연히 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값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클로즈되어 있기 때문에 온 포인트는 인에 속하는 것이고요. 오프 포인트는 아웃에 속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은 열려있는 경우죠. 자, 주의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온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아웃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 포인트는 in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려 있는 경우에는 on 포인트는 자, x가 21, on 포인트죠. 경계에 있는 값입니다. 그러나 out, 다시 말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값을 가리키는 것이고, 오프 포인트는 여기서는 핵심이 in에 있다는, in 포인트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와는 달리 in 포인트에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메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운 on 포인트, off 포인트, in, out 포인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도메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one by one 도메인 테스트입니다. one by one 도메인 테스트는 앞서 우리가 배운 on 포인트, off 포인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계 조건에서 이렇게 관계 조건이 있으면,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열려 있는 경우가 있고요, 닫혀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inequality의 관계 조건을 이용한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inequality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등식이죠, 부등식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on 포인트와 off 포인트에서의 한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퀄이 없는 관계 연산자, 부등호에서는 on 포인트는 뭐였죠? 그렇죠. 자, 만약에 x가 5보다 작다고 하면, 자, on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근데 x는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off 포인트는 무엇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퀄이 없는 부등식에서의 오프 포인트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x는 아마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x는 5보다 작다라는 것에서의 관계 조건이 바로 요거, x는 5보다 작다, 요것이기 때문에, 열려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테스트 케이스가 나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x가 5보하고 같거나 작다라고 하면, 자, 원 포인트가 무엇이죠? 그렇죠. x는 5다라는 것이고, 여기서의 오프 포인트는 얘를 만족시키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x는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one by one 도메인 테스트에서의 만약에 inequality를 사용하는 어떠한 관계 조건이라면 on 포인트에서 하나, off 포인트에서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one by one 도메인 테스트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부등식이 아니라 등가 조건이라면, 자, 조심하셔야 돼요. one by one이 아니라 이번에는 on 포인트에서 하나, off 포인트에서 두 개를 선택합니다. 이를테면 등가 조건이 자, x equal 10이에요. 자, 이 경계 조건에 대해서 on 포인트가 뭐죠? 10이죠. 그리고 off 포인트는 얘와 다른 만족시키지 않은 두 개를 따진다고 하면 x는 9 혹은 x는 11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one by one 도메인 테스트를 자, on 포인트나 off 포인트를 이용해서 수행할 수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n개로 확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n개 입력 변수로 구성된 영역이라면 n개의 on 포인트와 그리고 하나의 off 포인트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n개의 조건이 있다고 하면, n개의 변수가 있다면, 자, 이러한 규칙을 사용을 해서 n by one 도메인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입력 변수가 두 개라면, 자, 두 개의 on 포인트와 한 개의 off 포인트를 선정을 해서 2 by 1 도메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도메인 테스트에서 기본적인 어떤 1 by 1이나 n by 1 도메인 테스트 예를 살펴보셨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변수 조건이 주어지면 알고 있다면 다양한 조건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 테스트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테스트 케이스를 쭉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도메인 테스트 매트릭스인데요. 여기에 구성을 보시면 일단 우리가 리퀘어먼트 내에서 골라낼 수 있는 변수들이 보이고요. x1과 x2가 있고요. 또 요구사항 내에서 x2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 C11 혹은 C12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x2도 있네요. x2도 역시 C21이나 C22를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자, 이 조건이 만약에 어떠한 레인지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인이퀄러티를 사용하거나 열려있는 이렇게 부등식을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이퀄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런 것들이 어떠한 넘버 변수라면 수의 변수라면 자, 우리가 도메인 테스트 경계값을 이용해서 on 포인트, 오프 포인트를 이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도메인 테스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제 원 바이 원 도메인 테스트의 예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 두 개의 변수를 앞서 우리가 고려한 그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되는 도메인이 자, 여기죠. 자, 이러한 조건이 있고 이러한 조건이 리퀘어먼트 내에서 구별해 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아니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도메인은 여기가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변수는 x와 y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x와 y로 뽑아내었고요. 관련된 조건은 보시는 것처럼 x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온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y에 대해서는 x 플러스 y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요 조건이에요. 요 조건인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자, 여기에 이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on 혹은 off 포인트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 여기는 어떤 값입니까? 지금 닫혀 있죠?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 on에서 하나 뽑아낸다고 하면 마이너스 10을 얘기할 수 있고 off라면 닫혀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마이너스 1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래를 보시면 이제 y 변수의 조건을 고려를 해서 자, 경계 on과 off의 데이터 값을 뽑아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y만 있는 게 아니죠. 위에는 지금 x만 있었는데 여기에는 x도 있어요. y만 있는 것이 아니라 x도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려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당한 x 값에 대해서 자, y 값의 on과 off 값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표값입니다. 이 대표값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으로 가질 수 있는데요. 특히 다른 변수에 대해서 자, on오프를 계산하는 것이라면 자, 이 변수의 조건에 맞는 값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걸 만족시키는 값을 우리가 자, 마이너스 10 만족하죠. 10도 역시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 y에 대해서 y의 조건을 고려할 때에 x의 대표값은 마이너스 10과 20으로 랜덤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이너스 10과 20이 x의 대표값이라는 가정하에 자, 이곳에 on과 off 값을 구해보면 자, 열려있는 부등호이기 때문에 부등식이기 때문에 자, 20이나 마이너스 9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 값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값을 고려할 때 자, 이 값을 고려할 때는 또 자, 어떻습니까? 이 테스트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대표값이 존재해야겠죠. y의 대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할 때는 자, 이 값도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 수행을 하기 때문에 y의 대표값,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대표값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러한 테스트 케이스를 집어넣었을 때에는 예상 결과를 accept 혹은 reject, accept, reject로 우리가 삼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의 마지막 기법이라 할 수 있는 조합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조합 테스트 두 개를 먼저 살펴보았죠. 이지 초이스 콤비네이션, 올 콤비네이션. 이러한 조합 콤비네이토리얼 테스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지 초이스 콤비네이션은 예를 들면 우리가 A, B, C가 각각 A1, A2, A3, B1, B2, B3, C1, C2라는 어떠한 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지 초이스 콤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각 경우에 대해서 각 값에 대해서 하나씩만 선택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A1, B2, C1 하나를 선택하고 또 A2, B1, C2, A3, B3, C1 이런 식으로 모든 각각의 그 변수들의 수를 조합을 만들어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올 콤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각 변수와 갖는 모든 초이스들을 어떠한 옵션들을 모두 쌍을 만들어서 콤비네이션을 만들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A에서 3개의 케이스, B에서 3개의 케이스를 모두 곱하면은 자 A1이 B1, B2, B3와 A2가 B1, B2, B3가 A3가 B1, B2, B3와 조합을 만드는 것이고요. 다시 여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C1, C2를 하게 되면 각각의 9개의 콤비네이션이 다시 2개의 변수와 콤비네이션을 만들어서 총 18개의 콤비네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살펴보면 우리가 이지 초이스 콤비네이션은 기껏해야 3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지만 올 콤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18개를 만듭니다. 근데 만약에 현재 우리가 보는 이그젠플 같은 경우에는 각 변수가 3개, 기껏해야 맥시멈 3개의 어떠한 그 변수 값을 갖지만 이것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 이치 초이스 콤비네이토리얼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케이스가 누락될 수 있고요. 올 콤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스트롱한 그 테스트 케이스 방법이겠지만 테스트 케이스가 너무 많이 생성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우리가 배우게 될 페어와이즈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9개만 나오게 되는데요. 왜 9개만 나오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개와 18개의 중간 정도의 사이즈죠. 그래서 3개보다는 훨씬 더 많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올 콤비네이션처럼 너무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커버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혹은 많은 경우에 페어와이즈 테스트가 블랙박스 테스트에 사용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페어와이즈 테스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observation에 근거합니다. 모든 입력들에 대해 존재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올 콤비네이션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뒤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기껏해야 2개의 입력들 간에 가능한 모든 상호작용만 고려한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예를 보시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사용한 예를 그대로 사용하면 A는 A1, A2, A3, B는 B1, B2, B3, C는 C1, C2라는 변수 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할 때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때 우리가 아래에 보시는 이 2개의 쌍문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1, A2, A3와 C1, C2를 고려한다고 하면 총 몇 경우가 나오죠? 그렇죠. 6경우가 나오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B1, B2, B3와 그리고 C1, C2와 조합을 하면 총 6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자, 요 2개를 우리가 A1, A2, B1, A와 B를 조합을 하면 9경우가 나오겠지만 자, 이런 것들을 쭉 계산해 보면 겹쳐지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빼면 총 9가지의 어떤 페어와이즈 테스트 케이스가 생성이 되는데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보시면 A1에 대해서 우리가 B1, B2, B3가 모두 한 번씩은 매칭이 된 것이죠. A2에 대해서도 우리가 B1, B1, B2, B3가 매칭이 되었고요. A3에 대해서도 B1, B2, B3가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모두 서로 각각에 대해서 매칭이 일어난 것이죠. 이번에는 A와 C를 고려한다고 하면 A1에 대해서 자 C는 C1과 C2가 있는 거죠. A1에 대해서 C1, C2 자 A2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C1과 C2가 여기 있고요. A3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자 A3에 대해서도 어디 있나요? 그 AC1과 C2가 있습니다. 모두 고려가 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B에 대해서도 볼까요? 자 B1에 대해서 C1과 C2가 있는 것이고 B2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자 B2에 대해서도 C1과 자 어디 있나요? B2에 대해 여기 있네요. B2에 대해서 C2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B3에 대해서 여기 C2가 여기 있고 B3에 대해서 C1이 여기 있네요. 따라서 이렇게 두 개씩을 고려하는 것이죠. 두 개씩을 고려를 해서 자, 전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은 쉽겠죠. 아주 쉽게 이 페어와이즈 테스트 케이스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알고리즘은 조금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 페어와이즈 테스트 케이스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파라미터 오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파라미터 오더 알고리즘은 자, 주어진 변수 P1부터 Pn까지에 대해서 자, P1과 P2부터 가능한 모든 접을 구한 다음에 입력 변수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수평 확장,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떠한 변수에 대한 고려를 늘려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직 확장이라는 것은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예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우선 동일한 example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앞에서 본 example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A와 B, C가 있는데 여기서 A와 B의 모든 콤비네이션을 먼저 조합해서 하나의 테이블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1, 자, 3개, B1, 3개를 모두 고려한 이러한 자, A와 B의 모든 변수 값을 조합한 이러한 테스트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고요. 아직은 테스트 케이스를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C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A와 B의 모든 인재를 조합한 T를 생성합니다. 자, 여기 테스트 케이스 9개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A와 B는 이미 조합이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A와 B에 대한 조합이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A와 C에 대한 조합, 그리고 B와 C에 대한 조합을 모두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A가 A1, A2, A3에 대해서 C1, C2를 조합을 하면 자, 아래와 같이 나올 거예요. A1, C1, A1, C2, A2, C1, 자, A2, C2, 그리고 A3, C1, A3, C2. 자, A에 대해서 자, 이 변수와 이것들이 서로 조합을 이룰 수 있겠고요.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이 테이블을 수평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자,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일단 우리가 자, 여기에서 자, AP라는 리스트에서 AP라는 셋에서 뭐를 찾는가 하면 자, 우리가 요 테스트 여기다가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지금 요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C1이나 C2를 적용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다가 C1이나 혹은 C2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C1도 집어넣어 보고 C2도 집어넣어 봤을 때 자, 이 AP라는 리스트에서 가장 많은 것을 지우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이미 A와 B에 대한 조합의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수평 확장, 오른쪽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늘려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이 C이고 C가 C1이나 C2라는 어떤 변수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면 자, 이 A1, B1에 대해서 C1이나 C2를 적용할 때 이 리스트에서 가장 많은 것을 지우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C1을 선택해 볼까요? C1을 선택했을 때는 자, 어떤 조합이 사라지나요? 그렇죠. 여기 있는 A1, C1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자, 또 뭐가 사라지나요? B1, C1이 사라지겠죠? 만약 C2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자, 어떤가요? 자, A1, C2인데 이 부분이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B1, C2니까요. 이 부분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C1이나 C2가 모두 둘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똑같은 형국이기 때문에 C1을 넣던 C2를 넣던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C1을 사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1을 적어 넣을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수평 확장이 일어났고요. 똑같은 원리로 만약에 내가 A1, B1에서 C1이나 C2를 집어넣었을 때 이 리스트에서 가장 많은 것을 지워지는 케이스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C1을 한번 넣어보면 그래서 A1C1을 지울 수 있겠죠? A1C1을 지우는 이미 지워졌네요. 그렇죠? 더 이상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B2C1 어떤가요? B2C1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리스트에서 하나뿐이 더 지울 수 없어요. 그런데 C2의 경우라면 저 A1, C2도 지울 수 있죠. 그리고 B2, C2도 지울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지울 수 있네요. 그래서 C1을 지우는 것보다 C2를 지우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C2를 선택하는 것이죠. 자, 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 전체를 쭉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확장하다 보면 우리가 자, 전체를 이렇게 지울 수 있겠고요. 적절하게 수평 확장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테스트 기법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블랙박스 테스트에 집중하였죠. 초반에 블랙박스 테스트가 무엇인지,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블랙박스 테스트는 명세 기반의 테스트이고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프로그램의 구조 기반의 테스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명세 기반의 테스트 중에서 한 4가지 살펴보았죠. 변수의 조건에 따라서 변수의 조건에 따라서 나누어진 변수값의 클래스에서 랜덤하게 같은 수의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내는 것을 동등 클래스 분할이라 할 수 있고요. 변수의 조건에 대한 경계값을 우리가 사용해서 경계값 근처에 있는 값들을 테스트 케이스로 사용하는 경계값 분석을 살펴보았고요. 또 2개 이상의 변수가 조합을 이룰 때 또 그러한 조합을 이룬 함수 내에서의 경계값 근처에 있는 값들을 테스트 케이스로 사용함으로써 2개 이상의 변수의 조합을 이룬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each combination이나 아니면 all combination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페어와이즈 테스트, 다시 말해서 모든 변수의 쌍의 변수값의 조합을 기반으로 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